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40문제를 우리가 뽑아서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개념인데, 자, 이 부동산 개념은 우선은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이제 묻는 거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은 우선은 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적 측면과 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때 유형적 측면으로서는 우리가 이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을 말하고, 자,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가격 변동 관계를 나타내는 이 경제적 개념, 그리고 이 권리관계 분석과 관련해서 이 법률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경제적 개념에 관련된 부동산이죠. 자, 그럼 이 경제적 개념에 관련된 부동산은 우리가 자산, 그리고 자본, 이 생산, 우리가 요소, 즉 생산재죠. 생산재, 소비재인 최종 우리가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 이 법률적 개념과 관련해서 광의,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광이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협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이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해준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자,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자,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바로 이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2번 맞고,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의 이 성립 요건으로서는 이 등기라든지 이 등록 등에 있어서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이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이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 바로 이 기술적 개념인데, 이 부동산의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무슨 측면? 이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토지는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즉 생산재이자 소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소비재는 아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22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우리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지가 아니라 바로 뭐죠? 공지에 대한 설명이죠. 공지. 자,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하죠. 공지. 기억 틀린 지문이고,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고, 또 맹지상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디귿도 맞는 지문. 네 번째,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미음, 우리가 미음을 보시면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밑줄, 이거 항상 가격 수준이 비슷한이 포인트입니다.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획지라고 하죠. 획지.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후보지라는 건 용어는요.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있어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맞네요.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 특성.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을 보면은,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다. 자, 비소모적. 사용하더라도 토지는 소모,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죠.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은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여러분들 항상 부동성은 국지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키고요. 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용이 집약화되죠. 자, 이 지가가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 지가에 있어서 이 급등은 결국은 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집약화시킵니다. 맞는 지문.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외부 효과는 이 바로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이 개별성은 상품의 비표준화되면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죠. 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 자, 원래 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우리가 용어죠. 자, 이 유량이라는 것은 이 기간이 들어가야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기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유량. 그리고 절량은 시점이죠. 자,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시점으로 나오면 절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량은 우리가 기간 개념이죠. 지대 수입, 뭐 연간 지대 수입이죠. 자, 연간 지대 수입, 연간 임대료 수입, 뭐 이것은 유량 개념이고, 실물 자산. 자, 여러분 자산이죠. 자산, 뭐 부채, 자본, 국부 이런 거, 또 인구 이런 것은 절량 개념입니다. 인구, 뭐 도시 인구 규모 뭐 이런 것은 이 절량 개념. 아파트 생산량 바로 유량이죠. 아파트 생산량, 아파트 거래량 뭐 이런 것은 유량 개념이고, 가계 소득, 또 이 소득도 우리가 유량 개념입니다. 자, 주택 재고.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 절량 개념이고, 또 이 유량 개념에 이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은 우리가
유량 개념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분 잘 해두셔야 되고, 이 사례가 주어졌을 때 뭐 유량 변수 몇 개인가, 저량 변수 몇 개인가 이렇게 또 출제를 또 박스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바로 이 수요에 있어서의 감소를 얘기하겠죠. 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수요의 감소 요인인데 모두 몇 개인가를 묻는 내용이죠. 자, 이 수요의 감소인데 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합니다.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겠죠. 자, 사회적 인구에 있어서의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요의 감소가 되겠죠. 자, 인구가 있어서 우리가 줄어든다. 그럼 수요가 또 줄어듭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자,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우리 관련해서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자, 이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A점이 이 B점으로 오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B점으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감소.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또는 기호가 감소하면은 또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죠.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은 몇 개죠? 우리가 3개가 되겠죠. 자, 2번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이 얘기죠. 자, 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보는 거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자, 아파트 임대료에 있어서의 변화율.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을 우리가 의미하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죠. 아파트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을 묻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 값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0.8이다. 0.8.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 이 소득의 변화율. 이 소득에 있어서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거죠. 이 값이 얼마? 0.5다. 자, 문제에서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을 하면은 수입업체에 따라 수요량은 우리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양변에 10%를 곱해줬더니 8% 줄어들겠죠. 아파트 우리가 수요량은 8% 뭐 한다? 감소를 합니다. 8%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0.5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정상제죠. 정상제인데 문제는 우리 결론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2% 증가했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결론적으로 2%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첫 번째에서 8% 줄어들기 때문에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10% 증가하겠죠. 아파트 수요량이 10% 증가를 해야 여기서 8%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2%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수요량이 증가한데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죠. 정상제일 때는. 그럼 소득은 증가하는데 그럼 소득은 얼마? 소득은 0.5분의 몇 프로? 10%가 되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분모 문자에 10을 곱해주면 5분의 100% 하니까 나눠줬더니 20% 뭐한다? 증가한다. 소득은 20%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7번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있다. 이 소득의 증가로 우리가 수요 함수가 변한다.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수요 함수 D가 얼마? Q D1이 900 마이너스 P. 공급 함수 QS가 얼마? QS가 2P.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의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죠. 자, 이때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했다. 수요가 증가를 했겠죠. 자, 어떻게 변하느냐? 이 D가 Q D2는 1200 마이너스 P로 변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자,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일 때는 자, 최초의 균형 상태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겠죠. 자, 수요량 바로 Q D1과 공급량 QS가 서로 같아야겠죠. 자, 이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우리는 균형입니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900 마이너스 P가 수요량 그리고 공급량은 2P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3P는 이항시키면 3P는 900이 돼서 우리가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300이죠. 자, 그럼 균형 가격은 300이 되고 이걸 여기에 대입시켜 줬더니 균형 거래량은 600이 되겠죠. P에 300이 들어갔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얼마? 새로운 균형은 바로 이거죠. 자,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량은 바로 이거죠. 1200 마이너스 P가 수요량,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2P. 그러면 P에 2P 대주니까 3P는 우리가 1200이 돼서 P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400이 되겠지. 400을 여기 대입시켜 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 여기 8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8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600제곱미터에서 800제곱미터로 증가하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선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이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말하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라는 것은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전쟁이나 혁명, 폭동 또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이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변동이죠.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계절적 변동입니다. 맞는 질문. 상향시장에서 상향시장,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러한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이게 회복시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상향시장이죠. 그러면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가, 상한 가격이 아니라 하한 가격이 됩니다. 하한가. 4번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상향시장에서는 건축에 대한 뭐죠? 우리가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그리고 회복시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반복이 되겠죠. 순환적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바로 이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죠. 즉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나타납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격이 비싸죠. 자, 이 고가성으로 인해서 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특정 지역에 소수에 있어서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우리가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죠. 비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시장의 비조직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부동산은 사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죠. 틀린 질문.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옳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허프에 있어서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번 문제 보면은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우리가 추정하시오. 단 우리가 공간 거리 마찰계 수는 2다. 여기 중요하죠. 자, 이 공간 거리 마찰계 수가 2라는 것은 2라고 하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겁니다. 중력 모형. 자, 공간 거리 마찰계 수가 2라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 중력 모형은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요 내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풀어봐야겠죠. 자, 지금 A 뭐죠? 신규 할인 매장이죠.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5만 명이 우리가 신규 할인 매장을 방문해줘. 신규 할인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신규 할인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그럼 신규 할인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이제 상권 내의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죠. 자, 기존 할인 매장은 매장 면적 얼마죠? 4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2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신규 할인 매장은 얼마? 9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예?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고 구하고자 하는 신규 할인점은 얼마?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9천을 9로 나누니까 1000. 4천을 4로 나누니까 얼마? 또 1000. 또 이거는 1000이죠? 그럼 2000분의 1000입니다. 그럼 2분의 1인데 우리가 시장 점유율로 나타낼 땐 퍼센티지로 가죠. 그럼 100을 곱해주면은 몇 프로? 50%다. 시장 점유율, 신규
할인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몇 프로? 우리가 50%다. 그럼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는 인구 5만 명의 도시죠. 그래서 이 5만 명에서 몇 프로? 우리 신규 할인 매장은 50%를 이용을 하니까 얼마? 2만 우리가 5천 명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은 각 도시별, 우리가 산업별, 뭐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입지, 고용,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을 묻는 거죠. 자, 섬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고자 하면은 바로 LQ가 중요하죠. LQ. 자, LQ 입지 개수는 분모는 전국이죠. 분모는 전국. 전국이 분모고 분자는 지금 뭐죠?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인데, 자, 여러분이 뭐죠? 우리가 관련해서 이 섬유 산업에 있어서의 입지 개수를 구하는데, 문제는 각 도시별로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Z 지역으로 본다. 자, Z 지역으로 보면은 이 전국 우리가 전체 산업,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 이 섬유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Z 지역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에 있어서 섬유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A 도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 도시에서의 LQ는 얼마? LQ. 자, 표 맨 오른쪽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2,000인데 우리가 섬유 산업은 얼마? 섬유 산업은 1,000명이 되겠죠. 전국. 자, 전국에 있어서 섬유 산업 고용자 수는 우리가 1,000명이 나오죠. 표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A 도시의 전체 산업은 400인데 섬유 산업은 250이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니까 2분의 1. 요거는 5, 8, 40, 5, 25, 8분의 5죠. 자, 내향이 곱은 분모로 가고 외향이 곱은 분자로 가죠. 그래서 8분의 10은 얼마냐? 4분의 5가 돼서 1.25가 나오겠죠. 자, 그럼 B도시의 LQ는 얼마냐? B도시는 또 2000분의 1000, 이것은 변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B도시에서 전체 500에서 섬유 산업은 250이죠. 요거 2분의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1. B도시는 1입니다. 그러면 C도시의 LQ는 얼마? 또 2000분의 1000에 대해서 C도시 1100에 대해서 전체 1100에 대해서 섬유 500이 되겠죠. 그러면 11분의 5고 요건 2분의 1이죠. 그럼 내향이 곱은 11, 외향이 곱 2, 5, 10, 1보다 작죠? 그러면 LQ가 가장 높은 것은 A 도시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B, C는 1보다 작으니까 제일 작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은 다음에 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우리가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보면은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렐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중력 모형입니다. 소매 인력의 법칙 말하는 거죠. 자,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이 침입, 경쟁, 천의의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할을 하고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도시 내부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죠.
자,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이 포인트죠.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이 교통 추계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해리스 울만에 있어서의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이 성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이 리카도가 나오는데, 자, 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차의 지대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리카도는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서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양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위치 지대설. 자, 위치 지대설인데, 자, 튀넨이죠. 튀넨. 자, 이 튀넨의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하락을 하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합니다. 자, 이 위치 지대설이죠. 그래서 리카도의 이론,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는데 이 튀넨은 리카도 이론의 위치를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키죠. 그래서 위치를 중시하는데, 즉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이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가 바로 튀넨입니다. 튀넨.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나오죠. 마르크스는 우리가 절대지대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린 토지가 사유함에 따라 나타나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력과는 무관하게 이 토지, 이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키죠. 자, 입찰지대설. 네 번째는 알론소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인데, 이 토지용은 최고의 동그라미, 항상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 배분됩니다. 자, 그리고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라 하니까 틀렸죠. 리카도는 이 지대는 생산물,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잖아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죠.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리카도는 지대를 우리 잉여인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자, 잉여인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생산비가 아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이 규제, 지역지구제 같은 규제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생산 과정에서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외부 효과입니다.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우리가 민간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요, 공공재가 필요하죠, 속으로. 그런데 밖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상태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뭐 할 수 있다?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5번 정답인데,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뭐죠? 중상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 소요죠.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에 부응하죠.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5조 2의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부 시장 개입까지 해서 1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